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에 반짝이는 넓은 바다 사이에 자리한 것은 돌과 하늘의 공화국입니다. 튀르크 페르시아어 기원을 가진 그 이름은 단순히 산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다게스탄입니다. 이곳은 완만한 평야가 아니라 드라마틱하고 수직적인 풍경의 충돌로 정의되는 영토입니다. 여기 많은 유럽 국가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서 대지는 고산 빙에서 바다 수면 아래에 놓인 사막까지 급격히 하강합니다. 이 극한의 경사는 단지 땅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존재의 동력이며 북방구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가장 험난한 환경 중 하나를 형성한 힘입니다. 이곳은 깊고 거의 아찔할 정도의 대조가 있는 땅입니다. 남쪽에서는 거대한 코카소스 산맥에 거대한 봉우리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으며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에 있는 눈 덮인 바자르 뒤쥐 산의 정상은 14,652피트 이상에 이릅니다. 이 산들은 단일하고 거대한 벽이 아니라 공화국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깎아지른 절벽, 깊은 협곡, 그늘진 계곡, 그리고 고립된 고원들의 미로입니다. 그것들은 각기 미묘한 특성을 가진 1000개의 숨겨진 계곡들로 쪼개진 세계입니다. 이 고지대에서 땅은 오크와 서나무가 풍부한 숲이 우거진 상기슭을 거쳐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초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마침내 그것은 소금기가 있는 평지와 고대 해저가 해수면보다 92피트 아래에 놓인 카스피 저지대의 광활하고 햇볕에 그을린 넓은 바다로 정착합니다. 이 전체 수직적인 세계 거의 14,764피트의 낙차는 조밀한 영토로 압축되어 거대한 자연의 고층 빌딩의 층들처럼 서로 위에 쌓인 미세 기후와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압축, 즉 세계의 강렬한 병치가 다게스탄을 진화의 도가니, 즉 고대의 혈통이 지속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멋진 고립 속에서 출현한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핫스팟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잔인한 수직성의 세계에서 생명은 어떻게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생물이 햇볕에 그을린 사막과 얼어붙은 봉우리 모두를 그들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곳은 단순히 지도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와 기후의 확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실험실입니다. 이 산들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완벽한 엔진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뱀 한 개체가 새로운 협곡이나 솟아오르는 능선에 의해 분리됩니다. 만년 후에는 한때 하나였던 곳에 2개의 뚜렷한 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계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진화를 위한 고립된 실험실입니다. 다게스탄은 단순히 생물 다양성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1800개가 넘는 강들, 즉 코카소스의 동맥들은 높은 봉우리의 눈과 얼음에서 태어납니다. 위대한 강들인 술라크 강, 사무르 강, 그리고 테레크 강은 빙하의 미사로 우유빛 녹회색을 띠는 물을 동쪽으로 깎아내며 길을 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물과 퇴적물을 불모의 고지대에서 비옥한 저지대로 운반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회랑이며 종종 건조한 풍경 속에 녹색 리본처럼 서 있는 독특한 강변 숲들
강들로 늘어선 그들의 강둑은 얼어붙은 고산 지대와 아열대 삼각주를 연결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짠물 속에 고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의 250마일 길이의 카스피해 해안선에서 끝이 나며 그 비밀들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는 땅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것들의 테피스트리입니다. 북부 평원은 메말라 1년에 10인치 미만의 비가 내리는 반면 습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을 맞는 산비탈은 그 양의 3배만큼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산은 거대한 벽 역할을 하며 양쪽에 있는 땅의 특성을 좌우하는 뚜렷한 비그림자를 만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측면에 뚜렷한 수직적인 생명지대를 만듭니다. 겨울에는 고지대가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어붙은 고요함에 갇히고 기온은 지속적인 구름의 장막 아래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곳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종들이 뒤섞이는 교차로이자 피난처이며 사무르 삼각주의 아열대 덩굴 식물숲과 같은 고대의 유적 생태계가 더 따뜻하고 습했던 과거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제3기 시대 이후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산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코카소스의 가장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성벽은 진정한 산의 지배자의 영역입니다. 동코카소스 투르 또는 다게스탄 투르는 절벽면에 의해 조각된 동물입니다. 그레이터 코카소스의 동쪽 절반에 고유한 커다란 야생 염소인 투르의 전체 존재는 중력과의 협상입니다. 그들의 강력하고 땅딸막한 몸과 근육질의 다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표면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부드럽고 잘 닳지 않는 내부 패드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쪼개진 발굽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좁은 선반 위에서도 발을 움켜쥐게 해줍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신중한 확신을 가지고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가로지르며 이 수직적인 세계에서 수천 년을 보냈음을 말해주는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투르는 이 높은 봉우리들의 영혼이며 다게스탄 야생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삶은 계절적 이동의 순환, 즉 식량의 가용성과 눈의 깊이에 의해 좌우되는 수직적인 여정입니다. 봄의 해빙이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겨울의 덮개를 녹이고 첫 번째 새싹을 드러내면 투르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나무 한계선 위에 놓여있는 높은 고산 초원으로 올라가고 그곳에는 강렬한 여름 태양 아래에서 번성하는 광활한 잔디와 야생화 양탄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그들은 새로운 성장물의 풍부한 물을 뜯어먹고 긴 겨울 동안 잃어버린 비축량을 보충하고 다가올 도전을 위해 힘을 기릅니다. 그들의 어깨 너머로 휩쓸려 뒤로 자라삼 피트가 넘는 길이에 달할 수 있는 웅장하고 10m 모양의 뿔을 가진 수컷들은 종종 더 높고 더 탁 트인 고도에서 풀을 뜯습니다. 늦봄에 태어난 암컷과 새끼들은 약간 더 낮은 경사면에 상대적인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절벽면이 제공하는 탈출 경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끼의 탄생은 이 험난한 풍경 속에서 조용한 기적입니다. 암컷은 한적한 선반을 찾을 것이고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어린 투르는 스스로의 발로 서서 그의 삶이 의존하게 될 위험한 지형을 이미 타고난 균형 감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무섭도록 연약합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맴돌고 늑대가 아래에서 순찰하는 상황에서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첫 번째 겨울을 볼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사는 생명을 주지만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을의 첫눈과 함께 무리들은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황한 비행이 아니라 깊은 겨울 눈덮개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강건한 관목의 목질 부위를 찾아다니기 위해 낮은 고도와 남향 경사면으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투르의 사회적 구조가 변형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 11월 말부터 1월까지입니다. 발정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을 독신 집단에서 보냈던 위대한 고독한 수컷들은 이제 강력한 호르몬의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창백한 겨울 태양에 실루엣이 비친 강력한 몸으로 그들의 외로운 절벽에서 내려옵니다. 한때 고요했던 공기는 이제 새로운 긴장으로 찌릿거립니다. 그들은 암컷 무리를 찾고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계곡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극적인 경쟁의 경기장이 됩니다. 그것은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라이벌들이 서로의 크기와 힘을 평가하면서 서로 평행하게 걷는 순수한 힘의 과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종종 격화됩니다. 돌진은 폭발적입니다. 뿔이 뿔에 부딪히는 소리는 산의 고요를 깨뜨리는 날카롭고 타악기적인 균열이며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들릴 수 있는 소리, 즉 지배권과 교배할 수 있는 협상 불가능한 권리의 선언입니다. 이것들은 깎아지른 듯한 낙하의 가장자리에서 싸우는 잔인하고 지치게 하는 지구력 전투입니다. 신체적 대가는 엄청납니다. 한 수컷은 발정기 동안 상당한 양의 체중을 잃어 고갈되고 취약한 상태로 겨울의 가장 혹독한 부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유전적 불멸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패자에게는 다가오는 추위 속에서 종종 느린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치르는 높은 대가이며 그러한 잔인한 경쟁이 종의 힘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친 수컷들이 전장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질 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생명체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삶은 투르 자신만큼 이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된 포식자인 유라시아 늑대의 끊임없는 경계하는 시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코카서스에서 늑대와 투르 사이의 관계는 추격과 회피의 고대무용입니다. 다게스탄의 늑대들은 개방된 초원에서부터 높은 숲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그들의 지능과 사회적 복잡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산입니다. 겨울 동안 눈이 계곡에 깊게 쌓일 때 늑대 무리는 더 결속력이 있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확립된 사냥길과 얼어붙은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사용하여 섬뜩하고 지칠 줄 모르는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하며 그들의 협력적인 사냥 전략은 그들의 사회적 지능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 무리는 뿔뿔이 흩어져 일부 구성원들이 투르 무리를 숨겨진 매복 장소로 몰아가거나 그들의 긴 다리의 먹이가 허우적거려 취약해지는 깊은 눈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본능일까요? 수십만 년의 진화에 의해 다듬어진 미리 프로그램된 협력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무언가 더 큰 것, 즉 의식적인 전략, 풍경과 그들의 먹이의 마음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보는 것은 심오함에 가까운 정제된 형태의 사회적 지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냥은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입니다. 한 무리는 무리를 시험하며 그 옆을 달리며 약점의 미세한 징후, 어린 새끼, 늙은 암컷 또는 최근 발전기로 지친 수컷을 찾기 위해 그들의 눈으로 스캔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추격하며 그들의 심혈관 시스템은 얇은 산 공기에 의해 단련됩니다. 이것은 투르의 계절적 움직임이 늑대의 사냥터를 좌우하는 수직적인 추격입니다. 포식자와 먹이의 삶은 계절의 리듬에 의해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코카서스 지붕 위에서 펼쳐지는 시대를 초월한 드라마입니다. 늑대 무리의 건강은 투르 무리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며 투르의 경계심은 늑대의 끊임없는 압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늑대가 눈에 보이고 항상 존재하는 힘인 반면 또 다른 더 찾기 힘든 포식자가 이 높은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신화의 생명체 산의 유령입니다. 페르시아 표범 코카소스 전역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개체 수는 한때 그랬던 것에 깨지기 쉬운 깜빡임이며 전체 지역에 걸쳐 100마리 미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게스탄에서 그 존재는 가장 외지고 험준한 풍경에 의해 지켜지는 비밀이며 광활한 산속의 속삭임입니다. 표범은 주로 해질녘과 새벽에 활동하는 고독한 사냥꾼이며 빛이 희미해지면서 풍경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것의 세계는 은밀함과 무한한 인내의 세계입니다. 창백하고 황갈색의 배경에 로제트 무늬가 있는 아름답게 점박이 무늬가 있는 털은 숲의 얼룩덜룩한 빛과 아고산대의 이끼로 덮인 바위에 대해 거의 완벽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부드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덧대어진 발바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 제곱 마일에 걸쳐 펼쳐질 수 있는 광대한 영토를 덮을 수 있으며 그 움직임은 그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입니다. 종종 우리가 더 높은 봉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투르를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지형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잘 잡힌 매복은 일주일 동안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족한 세상에서 중요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먹이가 부족하거나 사냥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독한 유령은 어떻게 길고 배고픈 몇 주를 견딜까요? 번성하는 것과 굶주리는 것 사이의 선은 표범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습니다. 다게스탄에서 표범의 지속적인 존재는 물음표입니다. 목격은 드물며 종종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과 공유하는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며 소수의 국경을 넘는 개체 수가 생존에 매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찾기 힘든 동물에게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숫자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유령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의 대가일까요? 그것의 운명은 서식지 단편화, 자연 먹이의 감소, 그리고 밀렵의 지속적인 위협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협은 잠재적인 관에 박히는 못이며 해결책에 도달하기도 전에 환경보호론자들에게 절박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거의 찾을 수 없는 동물을 어떻게 구합니까? 해질녘에 들을 수 있는 나무를 자르는 톱과 같은 긁는 소리,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생태계의 소리입니다. 표범은 이 세상이 회전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의 독특한 목소리는 자연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소리를 잃는 것은 저울이 돌이킬 수 없는 침묵 속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산의 유령은 이제 야심찬 제도입 프로그램의 초점입니다. 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전용 사육센터에서 표범들은 야생으로 다시 방사되기 위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동물들은 생먹이를 사냥하고 인간을 경계하며 야생 조상의 본능을 되찾도록 배우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육 환경에 대한 습관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GPS 목걸이를 달고 풀려난 각 표범은 희망의 불꽃이며 위성에 의해 그 움직임이 추적되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표범의 귀환은 한 종의 제도입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산의 영혼에 잃어버린 한 조각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다게스탄 산맥의 세 번째 위대한 포식자는 엄청난 힘과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유라시아 불곰. 숲이 우거진 상이슬과 산비탈에서 발견되는 곰은 진정한 잡식동물이며 그 삶은 땅의 계절적 풍요로움에 따라 좌우됩니다. 봄에 겨울 굴에서 나올 때 몇 달간의 동면 후에 야위고 배고픈 상태로 그것은 단백질을 찾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후각을 사용하여 겨울을 살아남지 못한 동물의 사체를 찾고 노루에 갓 태어난 새끼 사슴이나 멧돼지의 취약한 새끼를 적극적으로 사냥할 것입니다. 그것은 긴 정체 상태의 겨울 후에 신진대사를 시작하기 위한 잔인하지만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오면 그것의 식단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긴 날들은 다음 겨울잠에 필수적인 지방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광란적인 먹이 섭취의 시기입니다. 숲과 초원은 식료품 저장실이 됩니다. 곰은 다양한 베리, 과일, 견과류, 도토리를 배불리 먹으며 강력한 후각이 한 생산적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것을 안내합니다. 그것은 야생 체리, 라즈베리, 빌베리를 개걸스럽게 먹으며 그 입술과 털은 즙으로 얼룩집니다. 한 마리의 곰은 하루에 수만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 몸은 덥수룩한 털 아래에 두꺼운 생명 유지 지방층을 축적하면서 변형됩니다. 그러나 이 광란적인 잔치는 그 자체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곰을 더 개방된 지역으로 몰아넣어 인간이나 다른 곰과의 위험한 만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과의 경주이며 여름의 풍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도박입니다. 종종 동굴이나 큰 나무 뿌리 아래에 스스로 파낸 굴인 곰의 겨울굴은 고요한 피난처입니다. 보통 한 마리에서 3마리까지의 새끼들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굴의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작고 눈이 멀었으며 완전히 무력하며 1파운드 미만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풍부한 우유를 먹으며 그녀가 감소된 신진대사 활동 상태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들은 봄에 그녀와 함께 나타나 새로운 빛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최대 2년 동안 그녀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 먹기에 안전한지, 가장 좋은 베리밭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뿌리를 어떻게 파는지, 그리고 특히 그들을 위협으로 볼 수 있는 다 큰 수컷 곰들로부터 어떻게 위험을 피하는지, 그것은 곰이 되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견습이며 다음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지식의 전달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해가 끝나기 전에 어미를 잃은 새끼는 거의 확실하게 죽을 운명이며 이 산에서는 지식이 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올 때 풍경은 다시 변합니다. 울창한 산림은 노가이 스텝이라고도 알려진 광활하고 건조한 테레크 쿠마 분지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모래와 염분 토양 그리고 극한의 온도를 가진 반사막의 다른 세상입니다. 이곳의 삶은 수직적인 절벽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 가뭄 그리고 부족을 견디는 것입니다. 식생은 드물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쑥과 깃털풀과 같은 질기고 소금에 잘 견디는 식물들이 열기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그들의 은회색 잎은 건조한 태양과 바람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험난한 풍경은 가축에게 중요한 겨울 목초지이며 최대 200만 마리의 양들이 추운 달 동안 이곳에서 풀을 뜯기 위해 산에서 아래로 몰려가는 이목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것은 또한 스텝의 가장 놀라운 생명체 중 하나인 사이가 영양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먼지를 거르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데워주는 생물학적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독특하고 혹처럼 생긴 코를 가진 사이가는 극한의 대륙성 기후에 대한 완벽한 적응입니다. 역사적인 사냥과 서식지 손실로 인해 이 지역에서 거의 절멸되었지만 그 유령은 여전히 초원을 떠돌며 한때 이 평원을 돌아다녔던 거대한 무리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열기 속을 내다보며 그 유령이 다시 살과 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게스탄에서 사이가를 위한 복귀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영원히 지나갔을까요? 이 생태계는 여전히 날렵한 코사크, 여우와 스텝, 러너 도마뱀과 같은 다양한 강건한 파충류를 포함하여 약 50종의 포유류의 서식지이며 이 모든 것은 물이 가장 귀중한 상품인 땅에서 보존과 기회주의적인 삶에 적응했습니다. 이 초원의 건강은 과도한 방목과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속화되는 과정인 사막화의 느리고 소름 끼치는 진행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전체 생태계가 진정한 사막으로 풀려나기 전에 이 연약한 거미줄에서 얼마나 많은 실들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더 남쪽 사무르강 하구에는 다른 시대로 가는 포털처럼 느껴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3기 시대의 유물인 사무르 리아나 숲이며 러시아에서 몇 남지 않은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곳 삼각주의 습하고 아열대 기후에서 거대한 오크나무, 포플러나무 그리고 서어나무는 두껍고 상록수인 덩굴, 즉 리아나에 늘어져 있으며 햇빛을 영원한 녹색 황혼 속으로 역과하는 울창하고 정글 같은 덮개를 만듭니다. 이 숲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한때 더 따뜻하고 더 습한 세상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종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것의 덮개 아래를 걷는 것은 깊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생물학적 비밀들, 어떤 다른 살아있는 화석들이 그 녹색 황혼 속에 숨겨져 있으며 여전히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1000종 이상의 식물들을 보호하고 수많은 철새들을 위한 중요한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을 하며 심지어 유라시아 스라소니에게도 은신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카스피해의 고대 어류를 위한 중요한 산란지이며 그들의 생명 주기는 사무르 강이 민물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숲의 존재는
강이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상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자원 관리 결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게스탄의 전체 동쪽 가장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인 광활하고 내륙인 수역인 카스피해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 물은 짠맛이 나지만 세계의 바다만큼 짠맛이 나는 것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여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동물을 지원하는 독특한 기수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세계는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증발 증가에 의해 과학적 모델들은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59피트만큼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잠시 멈춰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59피트의 수직 낙하, 그것은 6층 건물 높이입니다. 현재의 해안선을 상상하고 그것이 거의 반 마일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낡은 항구와 어촌들이 독성이 있는 짠 황무지에 좌초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낙하는 표면적을 4분의 1로 줄여 키즐야르와 같은 광활하고 얕은 마늘 생명 없는 소금 사막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내해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형될 때 전체 지역의 기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치명적인 건조는 석유 및 가스 추출과 산업 폐기물로 인한 오염과 결합되어 카스피해의 고유종들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카스피해 물범이며 이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범 종이며 그 개체 수는 100년 전에 100만 마리 이상에서 오늘날에는 아마도 7만 마리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그것의 전체 생활 주기는 북부 카스피해에 형성되는 겨울 얼음 벌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컷들이 늦겨울에 새끼를 낳는 곳은 바로 이 안정적인 얼음 위입니다. 흰 솜털 털을 가진 새끼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얼음 위에서 젖을 먹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세요. 유난히 크고 이 탁한 깊이 속에서 생명을 찾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독특한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그 붕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얼음 보유권은 이제 예정보다 몇 주 앞서 녹고 있으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 그것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난화된 기후는 그들의 보유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얼음이 없으면 물범들은 해안을 순찰하는 늑대들의 질병과 포식에 취약한 붐비고 노출된 해안선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전체 카스피 분지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존재를 공유하는 것은 전설적인 카스피 해철 갑상어입니다. 카스피해는 거대한 벨루가, 러시아 철갑상어, 그리고 별 철갑상어를 포함하여 잃어버린 세계에서 온 갑옷 입은 생존자인 이 살아있는 화석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저장소입니다. 공룡시대 이후로 세계의 바다에서 헤엄쳐 온 이 고대 물고기들은 이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캐비어를 위한 수십 년간의 남획은 그들의 서사적인 산란 이주를 막는 그들의 모천강의 댐 건설과 결합되어 치명적인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긴 삶을 카스피해에서 보내지만 번식하기 위해서는 민물강이 필요한 소화성 물고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번식하지 않는 늦은 성숙과 잦지 않은 산란은 그들을 인간의 압력에 유난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물범과 철갑상어의 공형은 고립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인 실패의 증상이며 이 전체의 독특한 수생 세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입니다. 다게스탄의 지리적 교량으로서의 위치는 그것을 세계의 위대한 조류 고속도로 중 하나에 대한 중요한 병목 지점으로 만듭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카스피해 비행 항로를 따라 시베리아의 번식지와 아프리카와 중동의 월동지를 오갑니다. 해안 습지, 특히 삼각주와 키즐야르마는 이 여행자들이 그들의 서사적인 여행에 휴식을 취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경유지, 거대한 자연공항이 됩니다. 하늘은 거대한 V자 모양의 기러기 무리와 휘파람 소리를 내는 오리떼로 가득 찹니다. 갯벌은 수천 마리의 도요새들의 광란적인 활동으로 활기를 띱니다. 그리고 가장 장관을 이루는 방문객들 중에는 달리마티아 펠리컨이 있습니다. 그것의 거대한 부리 주머니와 덥수룩한 벼슬은 그것에게 선사시대의 모습을 주며 이 준위협종은 해안 보호구역에 대규모로 모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새들이며 종종 협력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 떼를 쉽게 퍼 올릴 수 있는 얕은 곳으로 몰기 위해 반원을 형성합니다. 이곳에서의 그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이 습지의 건강에 달려 있으며 이 습지 자체는 후퇴하는 바다와 상류 오염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년 약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동사슬의 연결고리로 인해 사람들은 물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공항이 마침내 영원히 문을 닫을 때 그것에 의존하는 수백만 마리의 새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실패의 결과는 대륙을 가로질러 파급될 것입니다. 이 새들 중 일부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왔는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력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거의 절반의 체중을 연료로 소모하며 탈진 직전에 도착합니다. 이 습지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깬다면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서사적인 여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세상이 바위와 초원의 파노라마로 아래에 펼쳐지는 높은 산에 우뚝 솟은 성벽에는 뚜렷한 주권자가 하늘을 다스립니다. 이곳에서 맹금류의 거주자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고산 황야의 변함없는 영혼입니다. 검독수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공중의 정점 포식자이며 그 지배력이 절대적인 깃털 달린 군주입니다. 그것은 태양에 의해 따뜻해진 경사면에서 솟아오르는 열 상승 기류에 보이지 않는 기둥 위에서 거대하고 넓은 날개로 날아다니는 풍경 그 자체에서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그것의 존재는 야생성의 선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깎아지른 듯한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면에 지어진 요새 같은 둥지에서 그것의 흔들림 없는 망원경 같은 시선은 광활한 지형을 훑습니다. 수백만 년의 포식자 완벽함에서 태어난 집중력으로 그것은 마못의 깜박임, 어린 투르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또는 산토끼의 미친 듯한 질주를 찾기 위해 고산 초원과 돌투성이 경사면을 샅샅이 살핍니다. 그것의 힘은 숨막힐 정도이지만 그것의 우아함이야말로 그것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이며 그것이 서식하는 풍경의 웅장함과 완벽하고 유동적인 일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다른 종류의 대가인 람머가이어, 즉 수염 독수리를 발견합니다. 만약 독수리가 산의 순수한 힘이라면 람머가이어는 그것의
고대 지성입니다. 이 웅장한 새는 1년 내내 거주하며 전문화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종들이 잔인한 겨울을 피해 도망치는 동안 람머가이어는 다른 어떤 생물도 채울 수 없는 틈새를 개척하며 번성합니다. 그것은 뼈를 먹는 동물, 즉 오스터파지입니다. 큰 뼈를 공중 높이로 운반하여 선호하는 돌판, 즉 개인 납골당에 떨어뜨려 그것을 부수는 그들의 전설적인 기술은 전체 조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도구 사용의 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며 물리학과 선견지명의 과시입니다. 이 사회는 뼈의 무게, 고도, 바람,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부수고 안에 있는 영양가 있는 골수를 드러내기 위한 정확한 충격 지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힘뿐만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배운 전통, 문화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 질문은 상상력을 괴롭힙니다. 최초의 람머가이어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비밀을 드러낸 우연한 사고, 즉 떨어진 식사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심오한 조류의 통찰력, 그 종을 영원히 바꾼 천재성의 불꽃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동물 지능을 정의하는 방식에 바로 그 경계를 밀어붙이는 질문입니다. 장거리 철새에서부터 고도로 전문화된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이 새들은 다게스탄의 바로 그 생태학적 직물 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놀라운 다양성은 공화국이 제공하는 풍부한 서식지의 증거이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 서식지의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하고 커지는 압력에 직면하여 다면적인 보존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인공위성 추적을 활용하는 첨단 기술의 국제 프로그램에서부터 지역적 자부심에 의해 추진되는 풀뿌리 공동체 주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투쟁과 희망의 복잡한 이야기, 이니셔티브들의 조각보입니다. 이 노력의 초석은 다게스탄 자연보호구역과 사무르스키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보호구역들은 단편화되어 있으며 그들이 보존하도록 설계된 분열된 생태계를 반영하며 더 넓은 인간이 지배하는 풍경 속에서 보호의 섬들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핵심 개체군에게 중요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동안 찾기 힘든 페르시아 표범과 같은 광범위한 종들을 위한 그들의 궁극적인 효과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보호되지 않는 땅 전반에 걸쳐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곰의 발톱 자국, 늑대의 냄새, 이것은 산의 가장 오래된 언어이며 풍경 위에 쓰인 대화입니다. 동물들은 매일 그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음, 우리의 존재는 그들의 말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보존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필연적으로 다양합니다. 페르시아 표범 재도입은 멸종을 되돌리기 위한 대담한 시도인 하향식의 과학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보존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틀리아라타 지역의 산에서 지역 공동체들은 동코카서스투르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밀렵 방지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풀뿌리 운동은 강력한 모델입니다. 그것은 투르를 가축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귀중한 자산으로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지역 지식과 땅에 대한 깊은 연결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리품에 관심이 있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맞설 때
이 지역의 열정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은 지역적 행동이 불충분한 카스피해가 직면한 도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카스피 해물범과 철갑상어의 생존은 5개의 연안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비극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입증된 수준의 정치적, 환경적 거버넌스입니다. 다게스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장엄한 지리의 도가니에서 형성된 그것의 비범한 자연유산은 지역적, 세계적 압력의 복잡한 그물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표범의 재도입은 희망의 강력한 상징이지만 그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도박이며 전체 산 생태계가 그 정당한 왕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만큼 확보되고 복원될 수 있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산의 땅을 위한 탄력적인 미래는 과학, 국경을 초월한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자연유산의 헌신적인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게스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극단적인 세계에서의 적응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은 인류가 이 야생적이고 아름답고 연약한 세계가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고 생태계의 경고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의 사라지는 얼음에서부터 표범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 고요한 숲까지 과학자,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질적인 노력들이 흐름을 바꿀 만큼 강한 힘으로 합쳐질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들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의 부족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유령인 이야기와 희미한 사진을 통해서만 다게스탄의 야생의 심장을 알게 될까요? 높은 봉구리들과 광활한 바다의 웅장한 이야기 아래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 다게스탄 야생의 더 친밀한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상이슬글 덮고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와 바로 그 강 시스템의 구조 내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생존을 위한 그들 자신의 독특한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더 조용하고 더 숨겨져 있지만 산의 땅에서의 삶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 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크, 너도밤나무, 그리고 서나무의 영역인 코카서스의 숲이 우거진 지대는 얼룩덜룩한 빛과 깊은 그림자의 세계이며 투르가 선호하는 탁 트인 바람이 휘몰아치는 고지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곳은 또 다른 마찬가지로 놀라운 절벽 거주자의 왕국입니다. 코카서스 샤모아. 강력하게 만들어진 투르보다 더 가늘고 우아한 샤모아는 숲과 고산지대가 만나는 위험한 지형에서 완벽하게 편안한 가장자리의 동물입니다. 여름에는 풍부한 갈색인 그것의 털은 겨울에는 옅은 회갈색으로 변하여 나무 껍질과 바위 모두에 대해 훌륭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샤모아는 숨 막힐 듯한 기술을 가진 고개사입니다. 그것은 공중으로 6.5피트를 똑바로 뛰어오르거나 협곡을 가로질러 20피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그것의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투르가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거나 신중한 힘으로 암벽을 항해할 수 있는 반면 샤모아는 사라집니다. 숨어있는 스라소니를 알리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또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검독수리의 그림자 등 위험의 첫 번째 징후에 그것은 콧구멍을 통해 날카롭고 휘파람 소리가 나는 재채기를 내뿜습니다. 이 소리는 꿰뚫는 경보이며 근처의 모든 샤모에게 경고하고 순식간에 무리는 움직임 속으로 폭발하여 불가능한 경사면을 뛰어오르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 틈의 안전 속으로 사라집니다. 투르의 그것처럼 그들의 발굽은 자연공학의 걸작이지만 그들의 더 가벼운 몸은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날렵함, 즉 암벽에서 튕겨져 나오고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중력과의 춤이지만 그것은 배운 기술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타고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위험의 세계에서 단 한 번의 발굽 위치가 잘못 판단되거나 도약이 짧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과 망각 사이에 서는 인치로 측정됩니다. 큰 무리를 형성하는 투르와 달리 샤모아는 종종 경험 많은 암컷이 이끄는 더 작고 더 느슨하게 짜인 가족 그룹에서 발견됩니다. 수컷 성체들은 벅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가을 발정기 외에는 대부분 고독합니다. 그들은 나무잎과 나무와 관목의 새싹을 훑어먹으며 그들의 날들을 보내며 그들의 식단은 투르의 풀에 초점을 맞춘 방목보다 더 다양합니다. 겨울에는 그들은 숲이 우거진 경사면으로 더 깊이 물러나 그들의 발굽을 사용하여 눈을 파헤쳐 얼어붙은 나무잎과 나무줄기에 달라붙은 이끼를 찾습니다. 샤모아의 삶은 끊임없는 경계심, 즉 아래의 숲의 그림자에서 조용히 나타나거나 위에 텅 빈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세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긴장된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숲의 더 깊은 곳, 햇빛이 바닥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조용한 하층림에는 더 은밀한 유재류가 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노루, 산에 다른 발굽 달린 포유류보다 더 작고 더 섬세한 노루는 울창한 덮개의 생물입니다. 그것의 삶은 고산 초원의 열린 무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숲에 친밀하고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낮 동안 그것은 종종 얕은 움푹 들어간 곳, 즉 포름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들의 붉은 갈색 여름털은 죽은 나무잎과 양치 식물 속에서 완벽한 위장을 제공하며 완전히 시야에서 숨겨집니다. 그것은 주로 방명기이며 새벽과 황혼의 부드러운 빛이 드는 시간에 나와 풀, 새싹, 그리고 부드러운 나무잎을 훑어먹습니다. 노루의 사회생활은 무리 생활을 하는 투르나 샤모아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영역적이며 수컷, 즉 벅이 다른 수컷들로부터 특정 지역을 방어합니다. 봄과 초여름에 그는 그의 이마에 있는 향선들을 나무에 문지르고 그의 짧고 날카로운 뿔로 낮게 드리워진 가지들을 휘두름으로써 그의 영역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것들은 투르의 웅장하고 휩쓸리는 뿔이 아니라 짧지만 사악한 영역 분쟁에 사용되는 작고 단도 같은 무기입니다. 노루의 번식 전략은 자연의 가장 매력적인 적응 중 하나입니다.
발전기는 늦여름의 더위 속에서 일어나며 수컷이 암컷, 즉 암노루를 원형으로 쫓아다니는 격렬한 활동의 기간이며 종종 숲 바닥에 노루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짝짓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정된 알은 암노루의 자궁에 즉시 착상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의 발달은 배아성 발육 정지라고 알려진 정지된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일시 중지됩니다. 배아는 한겨울까지 다시 자라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적응은 보통 쌍둥이인 새끼 사슴들이 위장을 위해 흰 반점으로 얼룩덜룩한 그들의 털을 가지고 숲이 새로운 성작물로 무성하고 음식이 풍부한 다음 해 봄 5월이나 6월에 태어나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의 전략이며 한 여름의 열기를 다음의 새로운 삶의 약속과 연결하는 조용하고 숨겨진 과정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조용하고 숨 막히는 도박이며 계절의 리듬과의 완벽한 동기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과 미묘함에 대한 의존은 또한 그것을 유난히 취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투르는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샤모아는 속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숨겨주는 숲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노루는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까요? 노루가 그렇게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숲 바닥은 또 다른 훨씬 더 강건한 거주자에 의해 끊임없이 경작되고 뒤집힙니다. 멧돼지. 이 강력하고 지능적인 동물은 다게스탄의 낙엽수림과 호남림 전역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잡식 동물, 적응력이 뛰어난 생존자입니다. 그들은 보통 지배적인 나이 많은 암컷이 이끄는 사운도라고 불리는 사회적 집단에서 삽니다. 이 집단은 관련된 암컷들과 그들의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에 강력한 위로 구부러진 엄니를 가진 수컷 성체들은 주로 번식기 동안에만 사운더에 합류하여 고독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중요한 생태계 공학자입니다. 그것의 전체 삶은 먹이를 찾는 것이며 그들의 주요 도구는 그들이 숲 바닥을 헤집고 갈아엎는 데 사용하는 질기고 연골이 있는 코입니다. 이 끊임없는 파는 행위는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고 낙엽이 분해되는 것을 돕고 식물의 씨앗과 곰팡이의 포자를 분산시킵니다. 가을의 오크숲에서 한 무리의 멧돼지는 겨울을 위한 비축량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하고 지방이 풍부한 먹이원인 떨어진 도토리를 찾기 위해 시끄럽게 땅을 뒤엎는 자연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들은 뿌리, 덩이줄기, 벌레, 곤충, 썩은 고기, 그리고 심지어 땅에 둥지를 트는 새들의 새끼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그들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최고 포식자, 특히 페르시아 표범과 늑대에게 중요한 먹이종이지만 궁지에 몰린 멧돼지, 특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엄니를 가진 큰 수컷은 만만치 않고 위험한 적수입니다. 그들의 으르렁거리고 코를 킁킁거리는 존재는 숲의 깊고 원초적인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고 흙냄새 나는 상기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숲에 지칠 줄 모르는 정원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변동함에 따라 사람들은 물어야 합니다. 유익한 공학과
잠재적인 혼란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상되거나 파편화된 숲에서 이 동일한 파고 해집는 행동이 실제로 재생을 돕기보다는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포식자의 존재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높은 본구리들의 웅장한 드라마에서 벗어나 덜 숙련되지 않은 다른 사냥꾼들은 더 전문화된 영역에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만약 표범이 높고 탁 트인 바위 틈의 유령이라면 유라시아 스라소니는 깊은 숲의 환영입니다. 그 존재는 사무르 삼각주의 울창한 아열대 덩굴 식물 숲에서 확인되었으며 그것은 아마도 상이슬게 다른 한적한 삼림지대에 서식할 것입니다. 스라소니는 심오한 은밀함의 생명체이며 그들이 선택한 서식지에 가까운 장소를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사냥꾼입니다. 그것의 외모는 틀림없습니다. 가장 희미한 소리를 포착하는 민감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길고 술장식의 귀, 짧고 끝이 검은 꼬리, 그리고 숲 바닥 위로 소리 없이 무게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스노우슈처럼 기능하는 거대하고 털로 덮인 발. 스라소니는 순수한 매복 포식자입니다. 늑대와 달리 그것은 먹이를 쫓아 달리기 위해 지구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완전한 은폐와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속도에 의존합니다. 그것의 사냥 전략은 인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은 사냥길 옆이나 덤불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숨어 기다릴 것이며 246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주변 환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호하는 먹이는 노루이며 그것의 크기와 서식지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물입니다. 사냥은 조용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입니다. 스라소니는 모든 덮개, 쓰러진 통나무, 울창한 하층 초목, 큰 나무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타격거리내로 잠입할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은 번개처럼 빠릅니다. 몇 번의 강력한 도약만으로 거리를 좁히는 데 필요한 전부이며 그것의 발톱은 먹이를 붙잡기 위해 확장되고 목에 정확하고 질식시키는 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의 성공은 전적으로 놀라움이라는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것의 먹이가 그것을 감지하고 달아난다면 스라소니는 수십 미터 이상 추격하는 일이 드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내심 있는 잠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은밀한 고양이는 숲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그렇게 조용하게 서식하는 삼림지대의 건강과 균형을 보장하는 초식동물 개체군에 대한 견제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건조한 풍경의 노가이 스텝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냥꾼이 태양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견뎌냅니다. 스텝 살무사. 이 작고 독이 있는 뱀은 극한의 온도 환경에서 생존의 대가입니다. 오원성 동물로서 그것의 처는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되며 그것의 일상적인 일과는 열 균형을 위한 신중하게 관리되는 탐색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것은 햇볕에 데워진 모래나 평평한 바위 조각 위에서 일관욕을 하며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것의 창백하고 무늬가 있는 피부는 건조한 흙에 대해 훌륭한 위장을 제공하며
먹이와 포식자 모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한낮의 태양이 맹렬하게 뜨거워짐에 따라 살무사는 과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치류의 굴이나 튼튼한 관목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아 후퇴합니다. 그것은 늦은 오후와 저녁의 상대적인 시원함 속에서 다시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것의 사냥 전략은 늑대의 활기찬 추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보존의 모범입니다. 살무사는 종종 몽골저빌 굴입구 근처나 작은 설치류가 사용하는 길을 따라 몸을 따리 틀고 완벽하게 가만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후각과 땅의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눈치채지 못한 쥐나 도마뱀이 범위 내로 들어오면 타격은 즉각적이며 눈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움직임의 번짐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혈독성 독을 주입하고 즉시 후퇴하며 냄새로 죽어가는 먹이를 추적하기 전에 독이 그들의 일을 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살무사의 삶은 느리고 인내심 있는 리듬이며 이 험난한 땅에서 성공은 항상 빠르고 강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있고 완벽하게 적응된 자에게 속한다는 것에 대한 조용한 증거입니다. 산의 빙에서 카스피해로 흐르는 강들은 단지 지리적 특징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독특한 거주자들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생명의 통로입니다. 코카서스 상이슬게 맑고 차갑고 빠르게 흐르는 가을에는 유쾌하고 매우 효율적인 포식자가 그들의 집을 만듭니다. 유라시아 수달. 족제비과에 속하는 수달은 물속에서의 삶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의 길고 유선형의 몸, 강력한 꼬리, 그리고 물갈퀴가 있는 발은 그것을 민첩하고 우아한 수영가로 만듭니다. 그것의 빽빽하고 방수되는 털은 피부에 공기층을 가두어 차가운 산물에 대한 단열을 제공합니다. 수달의 삶은 즐거운 활기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들은 진흙투성이 강둑과 눈 덮인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능숙한 앞발로 조약돌을 저글링하는 그들의 장난기 넘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이에는 성공적인 사냥꾼에게 필요한 조정과 기술을 연마하는 진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식단은 물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물속에서 그것을 추격합니다. 그들의 민감한 수염, 즉 비브리사는 탁한 물이나 바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내는 가장 희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 낮은 조명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또한 가재, 개구리, 그리고 때때로 물들쥐나 새도 먹을 것입니다. 강 시스템에 수달이 있다는 것은 생태계 건강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과 건강한 물고기, 개체군을 필요로 합니다. 홀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굴은 종종 강둑의 굴을 파고 수중 입구는 늑대나 곰과 같은 육상 포식자들로부터 안전을 제공합니다. 맑은 산 가을의 표면을 깨는 수달의 매끈한 머리를 보는 것은 강 그 자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안심시키는 신호이며 산의 심장에서 바다를 향해 생명을 뿜어내는 활기찬 동맥입니다.
화렵수림의 덮개에는 땅이나 물속에서의 투쟁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코카서스 청설모의 영역입니다. 민첩하고 나무 위에서 사는 설치류인 그들의 삶은 오크, 너도밤나무, 그리고 서나무의 가지들을 통해 끊임없는 수직적인 몸싸움입니다. 그것의 날카로운 발톱은 나무 껍질에 대한 훌륭한 그립을 제공하며 길고 덥수룩한 꼬리는 나무들 사이에 대담한 도약을 위한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만약 그것이 떨어진다면 그 하강을 늦추기 위한 낙하산 역할을 합니다. 청설모의 한 해의 리듬은 나무 열매의 생산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을은 광란적인 활동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다른 멧돼지와 같은 숲 거주자들에 의해 소비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도토리, 너도밤나무 열매, 그리고 헤이즐넛을 모으고 저장하기 위한 경주입니다. 청설모는 모든 음식을 하나의 큰 식료품 저장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영역에 걸쳐 수백 개 또는 심지어 수천 개의 개별 견과류를 얕은 구멍에 묻는 산재성 저장이라고 알려진 행동에 참여합니다. 겨울의 척박한 달 동안의 그것의 생존은 그것의 놀라운 공간 기억, 종종 눈의 덮개 아래에서 이 작고 숨겨진 저장소를 다시 찾는 그것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서 태어난 이 행동은 전체 숲에 심오하고 유익한 효과를 미칩니다. 청설모가 찾지 못하는 견과류는 항상 많이 있으며 다음 해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 완벽하게 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청설모는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산림관리인이 되어 그들의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바로 그 나무들의 재생을 보장합니다. 그것의 삶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이며 그것의 큰 눈은 위로부터의 위험, 특히 붉은 고리매와 같은 맹금류에 대해 항상 경계합니다. 청설모의 날카로운 지저귀는 경보음은 숲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고 시스템 중 하나이며 땅에 있는 사슴, 멧돼지,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삼림지대 삶의 거미줄에서 작지만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투르를 보세요. 그것은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강하고 두려움 없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뿔과 근육으로 조각된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자신 중 일부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맞서 쓰여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수호하고 있습니다.